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유현진의 장진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애자일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온 거고, 뭐 데브옵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놀리스 아키텍처 기반의 워터폴로 개발하던 것에서 이런 변화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그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즈 데브옵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가능한 빨리 캡처하고 그 기회에 고객이 원하는 어떤 페인 포인트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들을 빨리 식별하고 그것을 구현해서 가능한 단기간 내에 그 운영을 하는 거죠. 딜리버리를 해서 그것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사이클을 가져가게 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적인 단절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러한 애자일 기법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그리고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빠르게 이끌어내는 이벤트 스토밍, 그 다음에 이것들의 이벤트 스토밍에서 나온 결과를 모델 드리븐하게 빠르게 프로토타입해서 뭐 스프링 부트나 여러 가지 그 구현 프레임워크에 의해 가지고 구현이 된 다음에 그것을 데브옵스 우리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이런 도구들에다가 집어넣어서 운영을 자동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이클을 돌면서 우리가 하고 있죠. 대표적인 프랙티스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닌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잘 이해하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하든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한 배를 타고 있다. 모든 기능들, 중요한 기능과 여기 붉은색이 있는 예를 들면 주문을 받는다든지 기획 캡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중요한 기능과 뭐 고객 관리라든지 페이먼트라든지 일반적인 기능들, 서포팅 도메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같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와 하나의 서버에 올라타 있는 것을 우리는 모놀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모놀리스는 초기에 구현하기는 빠르고 의존성을 가지고 그냥 구현을 했을 때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의 디펜던시가 강해진다. 커플링이 강해진다는 거죠. 뭔가 조인 SQL처럼 다른 부서에 다른 혹은 그 업무 영역에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디테일에 커플링이 생기는 그러한 구조가 모놀리스 아키텍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일은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를 주기 때문에 커플링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조인, 상당히 막대한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것을 다 서비스화해서 기본적으로 블랙박스화하고 필요한 수준만큼의 연동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동하자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각자가 자기만의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도록 분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의 연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존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의 큰 차이는 기존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는 코드의 재사용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 마이크로 서비스는 엄격하게 독립성과 자치성을 중요하게 분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복된 구현과 데이터의 중복도 허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큰 걸 딜한다는 겁니다. 많은 걸 딜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독립성입니다. 즉 스피드를 위해서 시장의 고객의 니드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재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 기법이 좀 달라집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작은 사이즈로 범위를 축소시켜서 버그가 그 속에 한정되게 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업무 분해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영역이 작아지므로 우리의 코드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이 그 내 업무 영역에 대해 한정된 개발 환경만 구축을 할 수 있고 수정된 서비스를 국지적으로 배포를 해서 전체적인 테스팅이 블랙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거고 장애 격리가 좋아지겠죠. 여러
다른 시스템에 내 하나만 고장이 나도 다른 쪽에 기존에는 영향도가 있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기 한정된 서비스만 장애가 국한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컨테이너 기술 같은 것들을 써서 다양한 스택에 자바, 고, 파이썬 이런 것들을 혼재시켜서 폴리글랏 아키텍처를 구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디자인 패턴들이 나왔고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는 많은 기업들에 적용이 되어서 전환 사례를 만들고 있죠. 많은 사례를. 당근마켓을 한번 볼까요? 전에 서버 상황은 다음과 같았어요. 저희 레일즈 서버였어요. 창립 멤버들 카카오 출신 분들이 계셔서 레일즈 모놀리틱 서버로 돼 있었고 그냥 메인 포스트글이 하나 있고 그냥 캐시용 레디스나 맨캐시디 이 정도만 존재했었어요. 근데 지금 서비스 장애인 것 같아요. 이런 슬랙 알람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거였냐면 그냥 전체 장애예요. 전면 장애. 왜냐면 메인 서버가 죽은 거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서버를 복구해야만 하고 포스트글의 DB가 날아가면 그거에 대한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작년 이맘때쯤에 있던 슬랙 메시지들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제가 이거 몇 개만 뽑아오느라 이 정도만 있어요. 당근마켓 CTO 분 계시고 CP라고. 네. 그래서 뭐 중간에 막 한 10시에서 11시쯤에 사람들이 뭐 12시 사이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때 막 장애가 났던 뭐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EC2가 죽고 다시 뜨고 또 트래픽 못 받다가 다시 죽고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레일즈 서버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조인할 때는 저는 레일즈 개발자가 아니라 저는 그때 노드.js 한창 했었고 고언어 조금 할 줄 알았었고 그런 상태로 조인을 했었죠. 그래서 막 이 장애를 겪다 보니까 이제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채팅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채팅만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비스가 죽어도 채팅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거래하러 나갔는데 장애 상황 맞이하면 그냥 헛걸음이 되잖아요. 또 제주 도민이시니까 90% 당근마켓 유저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뭐 피드 서비스, 항상 피드 노출하고 싶다. 뭐 이미지가 안 보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막 뭐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림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간 이 비즈니스 도메인 간 간섭이 적어야 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 7월 제가 딱 입사하고 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채팅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물론 이제 제일 늦게 출시가 됐어요. 채팅이 레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때 작년 딱 7월에 이때 도입을 결정했죠. 현재는 1000만이고 이때도 똑같이 그래프가 J커브예요. 이것도 잘 보면은 이때만 확대해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성장 곡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레이즈로만 그런 고민을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개발할까? 우리 노드.js 개발자, 뭐 자바스크립트 할 줄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잘하는 사람이 또 흔치 않죠. 그리고 레일즈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자바가 일단 플랫폼을 뭔가 만든다, 뭐 결제 플랫폼 만든다, 은행 서비스를 만든다, 다 자바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 하다 왔으니까, 고언어 어떠냐고, 고언어 좀 하고 싶다고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서 들어온 지식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빠르대요. 뭐 CLI 만들기 빠르대요. 뭐 고르틴 좋대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경량화된 스레드라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뭐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그때 한창 공부하고 컨테이너도 뭐 도커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라이브러리도 고로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컴파일 언어라고 하니까 JS 개발자나 파이썬 개발자들한테 뭔가 혹하는 면모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이 한마디로 했었죠. 고언어 해봤는데 해볼 만하니까 한번 고언어 해보자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CP라고 저희 CTO가 그럼 작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여기까지. 작은 서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고 언어로 기존의 다른 언어를 주로 쓰던 기업이 고 언어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적용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그 서비스들 중에서
중요한 서비스, 그러니까 중요한 코어 도메인이 여기는 그 채팅이었어. 채팅 서비스가 죽으면 전체 다른 서비스가 죽으면 채팅이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채팅 서비스가.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배포하면서 버전업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그 어떤 비즈니스의 핵심 밸류가 손상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신규 기술들을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우리가 전환함에 있어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기존은 소스 코드의 모든 형상이 한 통에 다 들어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의 예를 들면 우리의 코드를 객체를 호출을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가져온다든지 아주 쉽게 이루어졌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 단위로 일단 다 쪼갤 거예요. 업무 단위로 쪼개고 이것들 간의 모든 연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제 연동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분리된 서비스들이 자기만의 배포 주기를 가지고 빠르게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 가지고 자기만 리플레이스 될 수 있도록, 버전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스피드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것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PI가 하나였다가, 기존에 즉 접속하던 URL이 하나였다가 여러 개가 됐죠. URL이. 즉 접속하는 IP 어드레스가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 줄 거냐. 진입하는 이 API의 주소와 API의 체계를 통합해 주는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들 간의 인증도 동시에 같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뭐 어떤 세션 베이스 인증을 했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에 서버 인증을 했었는데, 그리고 메모리에서 세션을 잡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이 쓰다 보니까 모든 유저에 대한 것을 메모리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사이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큰 베이스 인증을 한다든지 이러한 인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하나로 로컬 호출로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고, 직접적인 데이터 액세스를 통해서 뭐 join SQL 같은 걸로 돼 있던 걸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걸 펍섭이나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루즈리 커플드하게 연동시킬 거냐라고, 이게 제일 큰 이슈겠죠, 사실은. 그리고 객체 참조, 내 데이터에서 다른 데이터의 객체 참조를 기존에는 로컬 참조를 했는데, 메모리 참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원격에 있는 객체들을 뭔가 주소 체계를 갖고,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RESTful의 URI 같은 것들로 우리는 참조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변화들이 잇따른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리를 하고 나서 큰 이슈는 통합이죠. 통합의 첫 번째 방법은 UI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UI에서 뒷단에 있는 여러 서비스를 이렇게 쪼개졌다라고 하면 화면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패치를 해서 화면에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 join SQL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호출을 한번 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나머지 서비스들을 쭉쭉쭉 호출해서 이렇게 머지를 시키면 됩니다. 짬뽕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쓰기의 관점에서는 통합을 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읽기, 여러 개의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조인하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UI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서비스와 두 번째 서비스를 예를 들면 트랜잭션을 유지시키게끔 쓰기 작업은 못하는 거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에 대한 재고량이 일치해야 되는데, 주문을 호스트를 보내고 재고량을 두 번째 내가 호출을 한다. 호출을 두 번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두 번 호출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개는 트랜잭션이 묶일 수가 없겠죠. 네트워크에 단절이 생길 수도 있고, 브라우저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에다가 트랜잭션을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서버로 한 번에 데이터 일관성을 갖춰야 되는 어그리것이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데이터 일관성을 갖춰야 되는 하나의 단위는 한 번에 전송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유, 빵, 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나씩 서버로 보낸다고 볼게요. 그러면 주문 중에 내가 잼이 누락되거나 우유가 누락되거나 하면 내가 목마르거나 맛이 없거나 그렇겠죠. 오늘 저녁을 그렇게 먹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전체 금액을 지불을 했는데 하나가 누락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단위로 서버로 전송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의 트랜잭션은 한 번에 묶음 처리가 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뒤에 어그리거트라고 제가 부를 겁니다. 어그리거트. 그래서 설계상의 이 어그리거트에 대한 라이팅이 중요하다.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동 방법에 대해서 크게 UI에 대해서 UI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연동하는 방법, 읽기에 대해서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 읽기에 대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기는 비추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펍섭 세 번째 가장 루즈리 커플드한 거 여기까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은 우리의 HTTP REST를 호출해서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포스트로 첫 번째 서비스에다가 오더에다가 모든 식빵, 우유, 딸기잼을 한 번에 보낼 겁니다. 한 번에 보내면 누락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뒤에 이것에 대한 재고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에 해볼 겁니다. get 해서 인벤토리까지 get을 해보겠죠. 그럴 때 다른 서비스에 서비스도 인벤토리 서비스를 마구 호출을 하고 있다고 보면 여기가 밝아졌습니다. 즉 핫스팟이 돼서 여기가 서비스가 느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스레드가 쌓이게 되겠죠. 대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기 이것 때문에 이 처리를 다 완료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프로덕트와 오더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의 호출이 벌어질 때 이 값을 얻어내는 관점에서 대기와 대기가 벌어지면 이것이 메모리를 쭉쭉쭉 소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트랜잭션 컨텍스트들 지금 내가 딸기 우유 딸기잼 우유 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뭘 주문했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번 고객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2번 고객이 동시에 내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 2번 고객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트랜잭션 컨텍스트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소진을 촉발시키고 도미노 현상처럼 전체 서비스의 장애가 유발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서버 사이드에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호출의 경로상에서 불필요하게 대기가 요구될 수 있는 그 지점 사이에 우리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회로 차단기를 둬서 불필요하게 과중되게 요청이 많아지면 이것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 쪽은 미리 실패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여기가 그 트랜잭션 컨텍스트를 쥐고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문이 실패하는 거예요. 주문을 그냥 너무 고객님 기다리실 것 같으니까 좀 이따 다시 주문하십시오라고 미리 그냥 실패를 시키는 겁니다. 패스트 페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킷을 연다, 회로를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더 이상 대기를 안 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호출이 올 때는 회복되는 시간이 충분히 온 다음에 이 인스턴스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회로를 닫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의 리퀘스트는 실패를 했겠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쿠버네티스나 이런 걸 적용하시면 이 인스턴스 즉 레플리카 복제본이죠. 복제본을 한 대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한 스루풋을 어떤 어벨러빌리티를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완벽한 건 아니죠. 완벽한 건 아닙니다. 뭔가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쓰기에는 뭔가 부적합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에 대해서는 이런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써서 적당히 회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쓰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쓰기.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어떤 주문에 대한 내용을 쓰고 그것이 잘 쓰여졌을 때 카톡을 보내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결제를 한다. 이런 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이 빵, 우유, 딸기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재고량이 다 있는지를 확인이 끝났어요. 확인이 끝났고 오케이 처리가 됐고 다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커밋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고량 수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빵, 우유, 딸기잼 하나씩 재고량을 감산을 시켰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려고 갔더니 한도 초과예요. 한도 초과가 떨어졌습니다. 한도 초과. 그러면 이것들을 이미 커밋된 걸 롤백을 못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 페이즈 커밋이라고 하는 걸 분산 트랜잭션에서는 쓰게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다 되는지 먼저 리허설 단계를 거쳐보고 다 된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실제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단계에 걸쳐서 모든 이 서비스들은
서로 간의 약속이 규약을 지키면서 그 트랜잭션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모리를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트랜잭션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업 내부 시스템처럼 사용자 수를 한정되게 그리고 어떤 시간에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이 몰릴 건지가 미리 예측이 되는 사이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런 온라인 서비스처럼 우리가 디지털 혁신으로 뭐 온라인에 뭐 배달 민족을 만든다든지 이런 디지털 혁신의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 불특정 다수의 유저의 어떤 범람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 그렇죠. 너무 많은 메모리를 쓰고 그리고 모든 DB가 커밋 롤백을 지원하는 그러한 유형의 RDBMS 계열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콜을 다 준수해야 되는 하여간 복잡하고 사실상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쓰기 관점에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투페이스 커밋을 못 쓴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 두 번째 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표는 그래서 나온 것이 두 번째 표라고 하는 게 여기 슬라이드에 지금 안 나왔네요. 두 번째 표는 리퀘스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방법도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읽기에서는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로킹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트랜잭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트랜잭션의 그 이 빵 우유 잼 그리고 무슨 나는 뭐 국민 카드로 결제를 뭐 일시불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트랜잭션 컨텍스트죠. 그 컨텍스트를 기억하는 게 메모리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에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쓰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어디다가 이벤트 스토어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빵, 우유, 딸기잼, 국민카드, 일시불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기록을. 어디다가 이벤트 스토어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주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록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뭔가 스티커에다가 주문서 같은 걸 써서 그 식당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조리실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면 알아서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주문에 대해서 배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배송 도메인이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서브스크립션에 가능한 거죠. 자기가 밀려있던 그 투두 리스트들을 쭉 하나씩 가져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도 관련돼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수신을 해서 자기의 처리를 나중에라도 확장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문팀과 상품팀, 배송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이라고 볼게요. 주문팀에서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주문팀은 주문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습니다. 그걸 RDBMS로 구성을 해놨고요. 상품팀은 상품 재고량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할 거고 몽고DB에다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큐먼트 DB의 키앤밸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몽고DB를 썼고요. 배송팀은 레디스 같이 메모리 DB를 썼고 여기에 관련된 주소와 배송에 대한 정보에 대한 스키마만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자 복잡한 릴레이션이 없습니다. 배송팀과 상품팀은 거의 키앤밸류 그러니까 NoSQL 관련된 DB를 쓰면 되고 주문팀만 유저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엔터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RDBMS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홍길동이 TV를 5대 샀다라고 하는 일종의 트랜잭션 컨텍스트가 왔을 때 자기 장부에 그냥 쓰고 이벤트 스토어에다가 이 사실을 주요한 사실을 제가 오렌지색 스티커를 썼는데 주요한 사실 이걸 이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도메인 이벤트. 이 이벤트를 퍼블리시 시킬 겁니다. 자, 신호탄을 쏘는 거죠. 나한테 주요한 일이 생겼는데 단톡방에 알리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왔어요 라고 TV 뭐 5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알립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다른 팀은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할 겁니다. 이 1번 이벤트에 대해서 리액션을 할 텐데 상품팀 이 라일락색은 리액션을 뜻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팔러시라고 부를 겁니다. 팔러시. 이 이벤트를 수신해서 재고 변경을 할 겁니다. 자기만의 일을 하는 거죠. 주문팀은 상품팀이 재고 변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만 했습니다. 주문에 대한 사실을 퍼블리시하는 게 이 주문팀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 상품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 KPI가 적정 재고량을 관리하는 것이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재고 변경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5개로 줄였죠. 5개로 줄이는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내 DB니까.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이 스키마를 관리를 해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문이 한 건에 더 들어왔습니다. 다시 5대 TV가 또 들어왔네요. 이번 주문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상품팀이 재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재고 변경을 했더니 제로가 돼버렸어요. 스톡이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팀 입장에서는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겠죠. 재구매를 하겠습니다. 재입고를 시키고 10개가 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문팀이 만약에 대기 고객이 지금 있다고 볼게요. 지금 재고량이 없어가지고 대기 고객이 있다. 그럼 그것을 내가 빨리 재입고된 사실을 고객한테 알리면 주문량을 높일 수 있어서 내가 KPI가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수신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수신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문 예약 고객에게 입고됐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어떤 기능을 자기 팀 안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라일락색 스티커는 팔럿이라고 부르고 자기 팀의 KPI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건 뭐 일상적인 우리가 이거 정보 시스템이 아닌 일상 우리 업무라고 그냥 볼게요. 주문을 담당하는 김 과장, 상품을 관리하는 재고 관리를 하는 팀의 박 과장, 배송을 처리하는 무슨 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서로 일을 할 때도 내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해라, 재고 관리를 해라고 이 김 과장이 박 과장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칠판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그냥 붙여놓는 거죠. 내가 주문 들어왔어요. 붙여놓으면 여기서 주문 들어왔구나. 내가 재고량 수정해야 되네. 서로 불편한 커뮤니케이션에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서로 주고받은 정보는 다 주고받는 거죠. 네. 그게 이벤트를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하는 그 펍섭의 장점인 거죠. 그냥 아주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각 단톡을 쓰면 우리가 카카오 단톡을 쓰면 장점이 내가 예를 들면 동호회 회장이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하겠다라고 올려놓으면 다 이렇게 모이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이신 것처럼. 그죠? 그리고 내가 단방향이지만 내 이벤트를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 전달이 다 되는 거죠. 공유가 다 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 사이에 배송팀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정보 시스템이 서비스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왔다는 이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일한 순간에 이 이벤트가 퍼블리시 될 때 그때 바로 내가 처리를 하지 못했지만 조금 있다가 하나씩 처리를 합니다. 배송 준비를 하고 배송 준비를 상품 발송했다. 자, 오프셋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수신했냐는 거예요. 각 팀이 상품팀은 지금 3번까지 자기가 발급한 것까지 3번까지 오프셋을 따라잡았고 배송팀은 이제야 첫 번째 이벤트를 수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프셋은 이제 1이 됐습니다. 배송팀은. 그러니까 내가 각자가 TV 연재 프로를 보는데 몇 편까지 봤느냐라고 하는 게 오프셋이에요. 그것을 이 이벤트 스토어 제품 자체가 관리해주는 기능들이 보통 있습니다. 카프카, 나중에 말씀드릴 아파치 카프카는 각 이 그룹들,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어느 오프셋까지 수신했는지를 장부를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품팀, 주문팀, 배송팀은 이제 한 개를 수신했네요. 나중에 수신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벤트 스토어에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 배송팀이 그래서 그 처리를 하고 상품을 발송했다라고 이제 이벤트를 퍼블리시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주문팀도 자기 자신의 주문 상태를 바꿔놓게 되네요. 그러면서 읽기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송 준비 두 번째 것도 이제 읽어봤습니다. 배송. 그리고 상품 발송했다라고 또 보냈습니다. 그 이벤트를 또 받아서 주문팀이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또 딜리버리 스타티드로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바꿔놓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내 장부에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장부에 내가 알아서 쓰기를 하는 것이고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내 장부에서 그냥 읽어오면 됩니다. 다음에 일 처리를 위해서. 그 팀에 굳이 호출을 통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문팀에서 배송 상태에 대해 가지고 알고 싶다면 그냥 내 장부에 미리 배송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미 나는 그 상태를 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배송팀의 API로 호출한다거나 배송팀 DB를 어떻게든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참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한 시스템의 읽고 쓰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전혀 간섭 없이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유지하고 테이블
어떠한 그 내부적인 간섭 없이도 서로 간에 연동이 되면서도 실행 중에도 즉 배송팀이 나중에 서비스가 어베일러블 한다 하더라도 이벤트 스토어에 값들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송팀이 기동되었더라도 이것의 동기와는 결국 일치합니다. 데이터는 eventual consistency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뒤에 쓸 건데 결국은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eventual consistent 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할 수도 있겠죠. 주문을 취소하면 그에 대한 건 똑같습니다. 취소의 이벤트를 퍼블리시하고 거기에 대한 걸 각자가 나눠서 배송 수거를 하고 재고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걸 컴펜세이션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장점은 새로운 신규 마이크로 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참고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팀의 확장이 용이해지고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에 걸쳐진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데이터 프로젝션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데이터 이중화가 생깁니다. 데이터 이중화. 자, 그건 적당히 우리가 나중에 리퀘스트 리스폰스와 이벤트 드리븐을 적당히 잘 섞어서 활용해야 되는 그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EDA와 MSA가 혼재된 그런 모양이에요. 기존의 모놀리스에서는 우리가 이 아빠가 여기 있고 누나, 동생, 엄마가 있으신데 각자가 자기 컴퓨터를 가지지 못해서 불만이 많네요. 내 운영체제를 깔지 못하고 나만의 설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의 아키텍트, 치프 아키텍트나 DBA들을 뜻합니다. 예, 뭔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뭔가 그러한 설계를 하지 못하면 욕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컴퓨터 한 대씩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체제 깔고 싶으면 깔고 자기 아키텍처, 자기 DB 알아서 설치하라 라고 하는 거고 서로 연동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이벤트만 가지고 단톡방에서 이벤트만 주고받으면서 리액티브하게 서로 간의 커플링 없이 런타임에서도 커플링을 안 가지게끔 구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1번가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만들어놨던 그 어떤 제한된 성능에서 높은 성능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11번가 김태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갑자기 주문이 폭풍처럼 들어와도 장애 없이 그리고 서버의 증설 없이 어떻게 저희는 주문과 결제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한 중간에 20여 분 정도 카프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과 구현 방안 이어서 모니터링과 운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11번가는 2016년까지 하나의 거대한 모노리틱 서비스였습니다. 2008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약 200여 명의 개발자가 단 하나의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일 큰 파일은 23,000 라인의 자바 클래스 파일 그리고 10,000줄이 넘는 파일도 23개나 됐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일하기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도 이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몰래 금요일 새벽에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만에 성공하면 다행이었고 아니면 토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배포를 했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많은 리서치와 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모노리틱 서비스를 차근차근 찢어내죠. 저희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프링부트와 클라우드 그리니치 그리고 넷플릭스의 3종 세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까지 서비스에 투입하였고 저희는 줄투나 레질리언트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3년 동안 마이크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에 관한 경험기나 깊은 기술적 얘기는 유튜브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환은 배포의 방법과 그 주기에도 변화를 가져왔죠.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만족시키고 저희가 원할 때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비스는 성장했고 트래픽도 같이 증가했죠. 그 트래픽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스케일 아웃을 통해 시스템도 계속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는 곳인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 이번에는 병목이었던 것입니다. 저 오라클은 생각보다 증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물리 장비도 비싸고 더 큰 문제는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의 하나의 주문은 인서트와 업데이트를 포함해서 약 수백여 개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주문이 매시 정각이 되면 1초에 수천 수만 건이 같이 들어오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률은 항상 100%를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쿼리를 많이 쓰느냐? 네, 저희는 하나의 주문에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주문만 처리하면 되는 건데 쓸데없이 결제도 하고 어뷰싱 체크도 하고 메일과 푸시도 발행합니다. 즉 하나의 주문을 롱 트랜잭션으로 저희는 처리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는 필연적이었던 거죠. 11번가 하루 동안의 주문 처리량입니다. 저 파란색은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붉은색 라인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량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 붉은색 라인을 넘어가는 저 시간대는 항상 장애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저희는 네퍼넬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에게 강제로 주문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없어요. 대신에 다른 쇼핑몰들에서는 아직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 화면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라인을 위로 끌어올리기로 하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최적화하죠. 쿼리를 튜닝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캐시 등을 포함하는 방법. 하지만 저희는 10년째 잘 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드라마틱한 성능 개선을 기대할 수 없죠.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돈이죠. 코어 500개짜리 오라클을 쓰고 있으면 1000개를 더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 렉 등을 통해서 옆으로 확장하는 방법 등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한 달에 29일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한 달에 단 1시간을 위해 인프라 비용을 몇 배로 쓴다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으로서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저 붉은색 선이 아니라 파란색을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네퍼넬처럼 말이죠. 네. 롱 트랜잭션을 쪼갭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분산을 없애고 나머지 작업을 비동기로 처리하는 거죠. 그 비동기 작업은 저희 시스템 부하에 맞춰서 속도까지 조절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좀 어렵게 만들고 싶었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입니다. 네. 오른쪽의 텍스트는 무시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카프카가 들어갔다는 점이죠. 그리고 3곳 정도를 포인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1번, 고객의 주문을 REST API로 카프카에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카프카에 저장만 되면 결제가 성공하던 진행이 되지 않던 상관없이 고객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측 상단에 카프카에 있던 주문을 꺼내와서 결제를 합니다. 결제 서비스가 가능할 만큼 천천히 스로틀링하면서 말이죠. 좌측의 3번, 그렇게 결제가 끝나고 다시 카프카에 저장되면 그 결제 결과를 저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합니다. 고객의 통보도 같이 하고요. 여기서는 오라클 CPU 사용률을 보면서 저희는 속도를 조절하겠죠. 이렇게 아키텍처가 바뀌면 사용자는 쇼핑하는 어떤 패턴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냥 고객분들은 11번가에서 주문을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변한 건 없죠. 하지만 주문이 밀려들 때, 즉 선착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주문을 하지만 그 즉시 저희가 결제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비동기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은 그 화면에서 나가서 또다시 다른 걸 쇼핑하셔도 되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문 대기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결제를 끝까지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진행해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이벤트 기반으로 전환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의 일반적인 방식에서 우리는 확장해서 우리가 펍스업을 기반으로 해서 쓰기 관점을 사과 패턴으로 사과 패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펍스업을 이용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데이터의 쓰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트랜잭션 단위를 이벤트 기반으로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롱 트랜잭션 이슈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도 되느냐, 분리가 되어서 저장이 되어도 되느냐. 그러면 이 데이터에 불일치의 상황이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은 주문팀에서 상품팀, 예를 들면 그 재고량과 주문량의 그 데이터는 딱 그때 일치되는 게 아니라 상품팀이 이 이벤트를 수신해서 재고를 업데이트할 때까지는 주문량하고 재고량이 그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확보한 재고가 TV가 10대가 있다 그러면 10대에 돼 가지고 주문이 5대가 이루어졌고 상품팀이 아직 한 대를 덜 업데이트한 상태면 전체 11대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상에서 주문을 한 건을 더 받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신에 하나의 모노리스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상품팀의 서비스의 장애가 주문의 장애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팀의 기능 개선이나 주문팀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상품팀이나 주문팀 서로 간에 합의가 벌어져야 되는 복잡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더 나은지 둘 중에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그리거트 단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하나의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ACD 트랜잭션이 깨져서는 안 되는 범위를 우리는 어그리거트라고 부를 겁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그리거트라고 정할 건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주문을 받을 때에 주문에 대한 컨텍스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덩어리 수준만 받고 나머지 후속 프로세스들은 그 단계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둘 것인지 그것을 이벤트 컨시스턴시 모델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에 모든 트랜잭션이 유지돼야 되는 것을 전통적인 모형을 그대로 고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성능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조회하는 관점, 읽기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합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분산 서비스에서 여러 데이터를 가져오는 첫 번째 방법은 UI에서 조립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UI에서 하나씩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UI에서는 이런 식의 뭔가 여러 번의 호출을 통해 가지고 AJAX를 호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조립을 하면 됩니다. 화면단에서. 네. 자, 그런데 이 화면단에서 조립을 한다는 것이 때때로는 그 데이터를 너무 많이 서버로 요청을 하는 문제가 생겨서 디도스 공격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그리드를 채우는 정도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 많은 잦은 노출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달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컴포지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컴포지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백엔드에서 조립을 단 한 데이터를 내가 내려받는 방식이죠. 자, 이것은 이제 단점은 이것을 매번 구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백엔드를. 그리고 이 데이터가 다 도달할 때까지 이 메모리를 마찬가지 쥐고 있을 거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제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 구현을 한다고 하면 병렬로 여러 서비스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최대한 조립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코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매번 구현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GraphQL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GraphQL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GraphQL의 그 랭귀지에 따라 가지고 구현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데이터 프로젝션을 직접 데이터 원본에서 갖고 오는 방법은 불필요한
리퀘스트를 너무 많이 생기게 만드는 앞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읽기 전용의 materialized view를 미리 만들어 놓고 materialized view라고 하는 것은 읽기 전용의 테이블을 별도로 이중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데이터 원본이 바뀔 때 그 읽기 전용의 테이블 쪽에도 미리 업데이트를 해놓는 거죠. 원본 그러니까 쓰기를 위한 원본이 있을 거고 읽기를 위한 복제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를 같이 쓰기를 하는 겁니다. 쓰기를 할 때에. 그래서 읽기 쪽에 조회된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 방식. 그렇게 해서 성능 저하를 막는 거죠. 예를 들자면 주문서에 대한 것을 내가 주문 내역을 이렇게 조회를 하는 그리드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만들게 되면은 이 각 예를 들면 결제 금액 그다음에 배송 상태 주문 상태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 그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여러 번 호출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각 서비스에서 이 각 그 데이터가 바뀔 때 그때 미리 이 결과를 그냥 구워 넣는 거죠. 미리 테이블에다가 읽기 전용의 테이블에 미리 적재를 해놓는 방식으로 해서 이 원본에서 데이터를 그때 조립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립을 그때 데이터가 원본이 바뀔 때 조립된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머티리얼라이즈 뷰를 그냥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능 저하가 없이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훨씬 월등히 많죠. 뭐 1대 100대 뭐 1000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1명이고 거기에 좋아요를 붙인 사람이 100명이고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이 뭐 1000명이다. 뭐 이런 것처럼 주로 쓰기보다는 읽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인터넷 서비스의 특징이. 그래서 이런 읽기 전용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CQRS라고 부릅니다. CQRS. Command Query Resource Segregation이라고 하는 패턴. 자,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특히 이벤트 드리븐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UI를 가지고 그리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직접적인 호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기식 호출인 거죠. 그리고 비동기식 호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읽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접근들을 쓸 수가 있고요. 쓰기에 대해서는 이벤트 컨시스턴시로 이벤트 기반으로 쓰기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서비스를 결국 어떻게 쪼갤 거냐 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전략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모놀리스가 왜 복잡해지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객체 모델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설계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바 객체들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단순히 코어 모델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주문과 상품 관리에 집중해서 테이블 개수도 몇 개 안 됐을 거고 매우 깔끔하게 동작을 하는 구조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 거기에 보조 기능들을 점점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마케팅 기능이라든지 뭔가 추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추가를 하면서 점차 코어 도메인이 아닌 그러니까 핵심 업무가 아닌 부가 업무의 기능들이 점점 추가되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되면 그러면서 점점 복잡해져서 결국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서로 간의 간섭이 매우 강한 아키텍처로 발전하게 된다. 발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뭔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복잡해지고 나빠진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놀리스의 문제로 지적이 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주문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주문 도메인에 대한 거는 주문이라고 하는 것만 받으면 됐어요. 그래서 상품 아이디와 개수 정도만 테이블에 유지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송 처리도 우리가 직접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배송 도메인이 끼어 들어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하고 노멀라이즈를 하겠죠. 정규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주소, 그다음에 주의, 그 배달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여기 생겼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 오더, 기존의 오더라고 하는 곳에 추가가 되면서 뭐 어드레스라든지 여러 이 관련된 커스터머라든지 이런 딜리버리와 관련된 테이블까지 같이 릴레이션에 동참하게 되고 같은
요구되는 프로퍼티가 속성이 같이 추가가 되게 되겠죠. 이 여기에. 그러면 DBA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각 업무 영역별로 이러한 설계에 대한 합의를 매번 같이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리팩토링을 해가면서 우리는 점점 발전해 간다기보다는 컴플렉스해집니다. 우리 아키텍처가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싱글 모델일 때 우리가 하나의 단일 데이터베이스, 싱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즉 모놀리스를 사용을 해야 될 때 발생하는 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업무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테이블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개발자의 그 인지적 워크로드가 점점 늘어난 거죠. 높아진 거죠. 어떤 경계를 통해서 내가 이해해야 되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역까지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복잡하게 딸려 있는 디테일한 그 설계의 내용을 같이 이해해야 되는 이런 코그니티브 로드가 모든 개발자의 공히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 요즘 비싼데 개발자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한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뭔가 범위를 딱 잘라서 멀티 모델을 만들자. 멀티 모델을 만들자는 건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맥락, 이 동그라미 하나 그냥 쳐놨는데 모든 업무를 다 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무 영역을 어느 정도 그냥 딱 한정시켜서 그 안에서만 객체와 테이블을 정하자. 그러니까 테이블 분리하자 그 말이죠. 객체를 분리하고 즉 왓스와 테이블을 분리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그 테이블의 개수와 그 객체들의 어떤 언어 결국 그 소스 코드를 단순화시키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업과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더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맥락을 한정시켜 놓으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커스터머다 그러면 고객이다 그러면 이 안에 예를 들면 도메인이 컨텍스트가 이렇게 세 개의 컨텍스트가 있다고 볼게요. 하나가 세일즈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업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커스터머에 추가돼야 될 속성은 쿼트 그러니까 견적, 메시지, 노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행사인가 봐요. 여행사에서 부킹 관련돼서는 어떤 결제를 했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어떤 여행편을 쓸 건지 항공편을 쓸 건지 이런 것들에 관심사가 있겠죠. 이 프로퍼티가 쭉 추가될 거고 이러한 세부 릴레이션들이 걸릴 겁니다. 릴레이션한 객체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 컨텍스트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이러한 로열티 페르소나, 뉴스레터 프리퍼런스와 같은 이러한 어떤 디테일한 객체들이 또 연관이 쭉 이루어지겠죠. 이것들을 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중앙 객체가 갓 클래스처럼 이 모든 요구사항을 다 커버하게끔 일반화를 시킨다면 이 커스터머는 매우 무거워지고 이 유지 보수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라지 앰비기우스 모델은. 근데 이걸 멀티플로 여러 모델로 쪼개겠다는 이야기는 각자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쪼개고 각자만의 용어를 쓸 수 있게 각자만의 테이블명을 정해서 그 안에 필요한 필드만 선언하고 필요한 객체 릴레이션만 가져가게 한다면 각 컨텍스트가 훨씬 더 간결해지고 그 속에서 문제 영역이 작아지므로 코드의 경고성이 높아진다. 이게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20년 전에 한 겁니다. 자,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20년 됐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결국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늘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모델로 가면 각 모델을 인정해주고 각자가 쓰고자 하는 유비쿼터스 언어 그 도메인에서 쓰고자 하는 그 객체명, 테이블명 쓰라는 거고 대신에 우리는 뭔가 지불을 할 거는 있죠. 뭔가 페널티를 지불해야 되는데 각자만의 언어를 쓰면서 통역자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자.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그냥 쓰고 있다면 통역자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 언어를 다 하나의 에스페란토어 같은 걸 쓰게 만들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단어 하나 선언할 때마다 다 불러모아놓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불가능한 이야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는 각 언어와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것에 통역자를 둬서 필요한 만큼의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 도메인으로 우리가 쪼갠다는 것은 각자의 언어를 쓰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슈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업무의 복잡성을 한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업무를 바운디드 컨텍스트 그리고 서브 도메인을 쪼개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각 도메인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적인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코어 도메인 여기 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 핵심 밸류죠. 근데 우리가 개발자들을 투여를 해보고 나면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져요. 여기 백미러에 뭔가 LED 등이 나오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우리 개발자는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핵심 경쟁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업무 영역에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전체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업무가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인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공유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아키텍처와 아키텍처 수준과 예를 들면 클린 아키텍처를 코어에는 적용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것은 그냥 사서 쓰든지 제네릭 도메인 예를 들면 문짝이 있다. 문짝을 우리가 굳이 우리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야 되나요? 이건 외주를 줘서 만드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만 코어는 아주 우리 핵심 인력들을 배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수준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준을 나눠놓고 각 도메인별로 해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제일 먼저 쪼개야 되는 기준은 코어와 서포팅은 확실히 나눠야 됩니다. 앞서 당근마켓처럼 채팅이 죽으면 전체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테이블에 채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걸어서 성능이 저하됐다. 그래서 채팅이 어느 날 죽어버렸다.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중고나라로 사람들이 다 이탈해버렸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서포팅 도메인과 코어 도메인은 완전히 분리해서 두 개의 다른 살림을 차려줘야 되죠. 다른 배를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도메인 관점으로 쪼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술 관점.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이 요즘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잭션 서비스는 자바라든지 이런 랭귀지를 고전적으로 쓸 테지만 요즘 약간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골랭을 많이 쓰고 예를 들면 머신러닝은 파이썬을 많이 쓰고 그러면 거기에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왔고 오픈소스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빨리 도입을 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기술 관점으로 컨테이너에다가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각자의 플랫폼에다가 스택에다가 담아서 배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 관점도 쪼개는 어떤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랜잭션 관점입니다. 이건 성능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롱 트랜잭션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프로세스에서 어느 하나의 액티비티에 필요한 모든 쓰기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비긴 엔드를 다 찍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유저의 의사결정을 담는 데이터만 우리는 트랜잭션의 그 어그리거트로 담아야 되지 그 이외에 우리가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동작해야 되는 페이먼트 결제에 대한 처리라든지 뭐 어떤 마케팅 처리를 위한 뒷단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저가 버튼 눌렀을 때 롱 트랜지션으로 한 번에 처리할 필요가 전혀 하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능만 느려질 뿐이고 유저에게 불필요한 나쁜 UI, UX를 제공할 뿐이죠. 그리고 앞서 11번 것처럼 많은 유저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거죠. 그 순간에 피크치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분리를 해서 성능도 높이고 사용자 UI, UX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도 우리는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페르소나 관점으로도 우리는 쪼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어떤 유저냐, 유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이폰을 사용하는 새로운 유저의 그룹이 나왔는데 그 페르소나의 관점으로 완전히 DB부터 해서 별도로 완전히 구성된 마이크로 서비스로 아이폰 전용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공통 아키텍처를 자꾸 이끌어내려고 하고 엔스크린을 지원하게 해서 뭐 웹 앱으로 만들어서 이걸 공통 지원하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는 이미 가고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미래를 위해서 아키텍처를 견고하게 수립하는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패션이 아니죠.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 패턴은 빠르게 지금 현재 오퍼튜니티를 빨리 캡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페르소나가 원하는 그 단말기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맨 땅에서 DB부터 해서 완전히 새롭게 디벨롭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이중화시켜서 그쪽 DB에다가 동기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벤트 드리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시스템을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용도에 한정되게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많은 확장된 기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가름마를 왼쪽으로 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탈 수도 있고 두 개로 탈 수도 있고 여러 개로 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왜 적용하게 되는 상황인지 지금 현재 내 프로젝트의 상황이 어떤
어떤 관점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어요. 이 여러 가지 원칙을 같이 동반시켜서 내가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리소스가 어느 만큼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여러 쪼개면 쪼갤수록 비용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에 목표하는 그 부분까지만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리를 하는 것도 개수를 또 얼만큼 쪼갤 거냐라는 그 문제가 있겠죠. 제일 초기에는 코어 서포팅 간섭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를 전파시키는 그 요인부터 쪼개기 시작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서 수준의 비즈니스 케이퍼빌리티 수준으로 해서 각 부서가 자기만의 팀의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부서 수준으로 쪼개실 거고,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수준은 어그리거트 단위가 될 겁니다. 어그리거트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저거는 예를 들면 아까 빵, 우유, 딸기잼이라고 그랬는데 고객이 이 세 개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분리돼 가지고 트랜잭션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한 묶음으로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주문 패키지가 한 묶음으로 들어오고 전체 총 합산액이 같아야 됩니다. 예. 그것과 더 확장해서 우리가 어그리거트는 그래서 가능한 작게 만들수록 선호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어그리거트를 처음 디파인할 때부터 너무 크게 디파인을 해서 예를 들면은 결제까지도 같이 묶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제 시스템이 죽어 있는 동안에 주문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결국 유저가 고객이 전달하는 그 정보의 그 일관성, 데이터의 일관성만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 작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갤 수가 있죠. 이걸 크게 잡아놓고 쪼개고 싶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유비쿼터스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DDD에서 중요한 것은 유비쿼터스 언어라고 하는 거는 현업과 그러니까 비즈니스 엑스퍼트와 실제 구현 그 개발자와의 갭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갭이 많죠. 우리 개발자의 머릿속에는 기술적인 관심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그 도메인 관점의 언어에 집중이 되는데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에러가 결국 이 애절리티를 떨어뜨린다 그 말이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언어가 비즈니스적인 언어의 수준을 좀 유지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엑스퍼트의 용어들이 실제 소스 코드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주자. 즉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Public class guaranteed 30 minutes delivery offer.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면은. 그런 다음에 피자가 애프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스 코드인데 읽어보면 이 말이죠. 30분 지나면 배달이 30분 지연되면 피자가 쿠폰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거 비즈니스 유저한테 읽어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SQL 문으로 표현하자면 업데이트 쿠폰 where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유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SQL 문은 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요렇게 여러분들의 범용 언어 속에 자리 잡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추상화 수준이 유지된 도메인 언어 계층과 실제 구현체가 들어가는 예를 들면 도메인 그 SQL 문인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호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XML 처리라든지 제이슨 파싱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인프라 레벨의 이 구현체를 실제로 임플리멘트한 그 구현체 속에 분리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완전히 나눌 겁니다. 패키지를 완전히 나눠서 이 도메인 언어의 레벨을 유지한 코드 수준과 그 구현체 코드 수준을 분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자, 이것이 애자일리티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DDD에서는. 근데 여기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클린 아키텍처라고 부르죠. 클린 아키텍처 혹은 오니언 아키텍처, 헥사고널 아키텍처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DDD에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서열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바운디드 컨텍스트도 있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게 유비쿼터스 언어를 말씀드렸는데 서열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서브 도메인에 대한 서열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차별성이 높은 영역과 모델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이 우리는 코어 도메인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쇼핑몰이다 그러면 주문이라든지 뭐 상품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타 쇼핑몰들하고 우리의 차별성을 주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코어 도메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빌링 미터링이나 페이먼트나 뭐 인증 인가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비즈니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짜로 널려 있거나 혹은 사서 쓰면 됩니다. 예, 비즈니스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때때로 매우 구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증인가 빌링 미터링 구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서 쓰는 게 훨씬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사서 써라 이렇게 구매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서포팅 도메인이 중간쯤 거쳐져 있는 게 있어요. 사서 쓰려고 하니까 팔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배송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고객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고객 관리는 있네요. 뭐 사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서포팅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뭔가 적당히 비즈니스 경쟁력은 있는데 누구나 따라잡을 수 있다든지 모델 컴플렉스티가 떨어져가지고 혹은 구현하기는 남들이 따라잡기는 어려운데 경쟁력이 별로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포팅 도메인이 되겠죠. 서포팅 도메인. 그래서 이 서포팅 도메인은 인하우스로 하되 내부 인력, 내부의 주니어 계층을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아웃소싱으로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구현 패턴. 제네릭이야 사서 쓰면 되는 거고 코어 도메인은 클린 아키텍처, 즉 앞서 이야기한 유비쿼터스 언어를 적용해서 클린 아키텍처로 도메인 언어 영역과 인프라 영역을 잘 분리된 방식으로 구현해 주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은 클린 아키텍처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 회사에도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그 1군, 2군이 있잖아요. 1군한테는 이걸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뭐 아키텍처를 객체지향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것을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개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SQL 문 정도 겨우 다루고 이런 팀한테는 그냥 트랜잭션 스크립트나 액티브 레코드 정도의 조금 패턴 자체가 그런 클린 아키텍처 정도까지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구현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너무 높은 거죠. 이건 벽돌집이에요. 벽돌집. 그냥 우리가 판넬집 정도만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서포팅 도메인은 핵심 경쟁력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혹은 그냥 외주를 줘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DDD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이제 착각하시는 게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하려면 JPA나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해야 돼.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빠지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코어 도메인에 한정해서 복잡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포 전략도 카나리 디플로이 이런 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정지 상태로 배포하면서도 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안정되게 배포하는 전략인데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 팀들이 그걸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적용을 못 해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서포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연간 99.999가 필요 없습니다. 코어 도메인은 연간 99.999% 5-9의 availability와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준수해야 되겠지만 서포팅 도메인 뭐 배송이라든지 아까 뭐 이야기한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 그런 것들은 그냥 80% 연간 80% 혹은 우리 백오피스들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기능들 이런 것들은 연간 99.999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은 배를 또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업데이트하다가 여기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서비스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좀 이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 배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결국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이 기법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서 쭉 이야기한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효율적으로 도출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분석 도구들을 그냥 가지고 MSA를 도출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안 된다. 왜 안 되느냐면은 기존의 도구들 예를 들면 UML이라든지 ERD는 시작부터 노멀라이제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재사용을 위한 구조적 재사용을 위해서 고안된 도구들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모놀리스를 뽑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방향으로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이걸로 하시면은 모놀리스가 아웃풋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을 우리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가는 이벤트의 펍섭 관계를 먼저 이끌어내가지고 루즐리 커플드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 개연성을 먼저 이끌어내는 이벤트 스토밍, 그리고 어그리거트를 통해 가지고 잘게 쪼갤 수 있는 그 작은 단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벤트 스토밍은 디 오픈 그룹, 우리 그 오픈 아키텍처 라고 하는 오픈 에자일 아키텍처라고 하는 표준, 그러니까 뭐 비영리 단체에서 내놓은 일종의 표준인데, 그 표준에서 어떤 주요한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어떤 설계 방법으로 뭐 수많은 외국계 기업에서 이미 방법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큰 벽면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준비물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전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이게 2시간 이내에 한정적으로 2시간 이내에 타임 박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서서 합니다. 서서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도구를 쓰지 않습니다. 노트북 안 갖고 오게 합니다. 서서 그냥 스티커 붙이는 식으로 해서 뭔가 정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시간을 쓰지 않도록 유도를 합니다. 뭐 UML이나 이런 툴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걸 아는 사람, 훈련된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훈련 없이도 바로 참여할 수 있게 그냥 단순한 스티커 색상만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스티커의 유형들인데 이것만 해도 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주요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오렌지색 스티커가 뭔가 박자입니다. 우리의 프로세스 단위로 먼저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앞서 이제 그 쇼핑몰에서 뭐 주문이 들어오고 뭐 재고가 확보되고 뭐 배송이 됐고 뭐 취소가 됐고 이런 것들을 도메인 이벤트라고 합니다. 라일락색, 오렌지색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반응하는 반응을 우리는 라일락색 팔럿이라고 해서 라일락색으로 주문이 왔으면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뭐 배송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팔럿이로 부착이 되고요.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 주문의 버튼을 눌렀다든지 뭐 취소 버튼을 눌렀다든지 뭐 이러한 API가 되고 UI 버튼이 되는 것들을 하늘색 스티커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그 에이시드 트랜잭션의 범위를 우리는 잡을 때 어그리거트라고 해서 노란색 스티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벤트를 오렌지색 스티커부터 먼저 도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몰로 보면 주문이 들어왔다. 그리고 배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박자겠죠. 이 도메인에. 그것의 인풋을 찾습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그렇기 때문에 ED, PP형으로 끝을 낸다는 것에 훈련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15분간 정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인풋에 해당하는 걸 찾습니다. 예를 들면 커맨드, 하늘색 스티커로, 사람이 하는 거면 하늘색 스티커, 의사결정이 따른다는 거야. 뭔가. 그래서 앞에다가 사람을 붙이면 고객이 주문을 한다. 어색하지 않죠? 근데 고객이 배송을 시작시킨다. 어색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주문이 되면 배송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트리거시킨다라고 우리는 하고 싶다면 이것은 이 앞에다가 라일락색 스티커를 하나 더 붙여주거나 혹은 이 전체를 라일락색 스티커로 그냥 대치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라일락색 스티커는 즉 뭔가의 기계적인 자동으로 벌어지는 뭔가 규칙과도 같아요. 자, 이건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구현될 때 이것은 이벤트의 퍼블리시를 암시합니다. 카프카의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것이고, 이 팔러시는 이벤트를 수신해서 뭔가 다음 일 처리를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것을 읽어다가 처리하는 어떤 그 연쇄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CQRS로 이 고객이 뭔가 주문을 할 때는 여러 상품 정보, 그러니까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에 들어있는 상품 정보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데이터를 조회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인 SQL 같은 걸로 조회를 했어야 되는 그러한 UI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녹색 스티커,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식별을 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CQRS 혹은 컴포지트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구 분석을 하는 비즈니스 엑스퍼트 입장에서는 프로세스 디파인처럼 보이지만, 이 스티커 색상을 따라서 프로세스 분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읽어지지만, 나레이션이 되지만, 이것을 읽는 개발자의 눈에는 이것은 시스템의 설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예, 사용자가 식별됐고 얘는 UI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얘는 API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얘는 카프카 퍼블리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얘는 카프카 서브스크립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각자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구현 설계가 분석과 동시에 설계가 튀어나온다는 아주 매력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1시간 정도의 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것을 식별을 합니다. 어그리거트는 한 번에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저장돼야 되는 가장 가능한 작은 단위. 이것보다 더 쪼개면 예를 들면 빵, 우유, 딸기잼 중에 하나가 누락된다는 거죠. 예, 합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덩어리를 우리는 어그리거트라고 부릅니다. 가능한 작게.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기술자가 이제 엔지니어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범위까지 잡아주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그리거 단위가 됐습니다. 보시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뭔가 시스템이 들어있는 뭔가 하나의 펑션 단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두 개의 어그리거트가 식별된 거죠. 두 개의 어그리거트는 하나 이상의 어그리거트를 묶어서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즉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위로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어 도메인, 서포팅 도메인 이렇게 서열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 코어 마이크로 서비스, 서포팅 마이크로 서비스 두 개가 만들어졌고 API로 오더라고 하는 API를 받고 UI를 프로덕트 서치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오더에다가 저장이 되면서 결과로 오더 플레이스드라는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코어 마이크로 서비스가 하나가 디자인된 겁니다. 그리고 서포팅 도메인, 서포팅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 오더 플레이스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수신받아서 배송을 자동으로 시작하고 그 배송 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설계가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 설계와 시스템 설계를 한꺼번에 2시간 내에 끝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벤트 디스커버리부터 먼저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너라고 표현했는데 도메인 전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회원 가입이네요. 어카운트가 크리에이트 되면 그 사람한테 축하 메일을 보내고 그 사람의 그 결제 정보를 밸리데이션을 한다. 이때 우리는 PP형으로 붙인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은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 아웃풋에 대한 인풋을 찾습니다. 인풋에 하늘색 스티커는 뭔가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사람 스티커를 붙였을 때 어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카운트 크리에이티드 혹은 페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가입을 시도했을 때 가입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사람이 한다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이라는 이야기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라일락색 스티커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정책적으로 하는 거. 가입이 되면 축하 메일 보는 건 무조건 하는 거죠. 뭐 내가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가 아니죠. 이건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요쪽 경계로. 그러니까 이벤트의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립션이 기준으로 해서 뭔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분해되는 기준이니까. 그리고 페이먼트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컨퍼메이션을 여기다 하는 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를 또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계를 두 번째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그리거스를 우리는 또 줄여할 겁니다. 이 인풋과 아웃풋들 어카운트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트 딜리트 보니까 이 덩어리들의 이 액션들의 덩어리가 어카운트라고 하나 한 덩어리의 같은 데이터를 참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묶어줄 수 있구나. 어그리거트를. 그래서 이 어그리거트 속에 그러니까 이 인풋 아웃풋 사이에 이 속에는 어카운트에 대한 그 뭔가 디테일 정보까지 같이 묶어줘야 되는 그 범위가 정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 이상의 어그리거트를 묶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만들어내고 피보탈 이벤트, 즉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들 간에 뭔가 트리거 되는 어떤 주요한 어카운트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마케팅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페이먼트에서 페이먼트 메서드를 밸리데이션하는 액션이 트리거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볼게요. 쇼핑몰에 예제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툴을 한번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게요.